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통대전은 대전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2020년 5월 처음 발행된 이후 꾸준히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온통대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운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지역화폐가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아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생협력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효과를 앞세워 가파르게 성장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실제 사용자가 63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한도액과 캐시백 혜택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국비 등으로 확보했던 캐시백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매달 50만 원까지 쓸 수 있던 한도가 30만 원으로 줄고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줬던 캐시백 비율 역시 5%로 줄어듭니다. 9월 예정된 수경 편성 전까지 예비비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하반기에 정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우리 시 재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다음 달부터 배정된 예산이 매달 70억 원에 불과해 수요가 몰릴 경우 사나흘이면 동날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통합한 새로운 지역 화폐도 세종시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끊길 전망이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시장은 해마다 온통 대전에 투입되는 2,500억 원을 청년주택이나 기업 유치에 쓰면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은 온통대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축소 폐지 조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주부들부터 지출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 적립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러네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찬성론과 형평성 없는 퍼주기 지원이라는 반대론 속에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온통대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대전시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발행해서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지역화폐 어떤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먼저 노아봉 본부장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각적인 좀 효과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 화폐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민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저소득층 이분들에게 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겠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온통대전이 발행해서 보면 지금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 5월부터 이게 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데, 특정 시기를 제외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캐시백 요율을 15%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판매한 것도 있었고, 평상시에는 10%를 유지하는 그러한 규모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요 사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보호 입장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 온통대전 우리 애들도 쓰고 있는데
이게 쓰면서 어떤 사용상의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대전시가 운영하는 요 지역 화폐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름의 그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대전의 온통대전 이 도입돼서 운영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윤선 연구위원님께서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지역화폐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상권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때 정부가 발행한 재난지원금, 그것도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라고 표현되는 그런 정책들이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휴폐업률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러 기관에서 좀 발표된 바가 있고요. 또 저희 산업부가 이제 운영하는 산업위기 재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조선소가 있는 군산, 거제, 통영, 목포, 울산 지역에 지역 상권이 와해가 됐습니다. 일단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니까 해고가 많이 일어났고요. 해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있으면서 상권이 축소되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역화폐를 발행했더니 지역의 휴폐업률이 낮아지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상권이 어려울 때,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순기능을 하였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 화폐가 도입돼서 운영되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광진 기획위원장님, 지역화폐 어떤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앞에서 두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내수 경기가 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사실 발행됐던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책 하나만 놓고 보면은 각 지자체는 실적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실적을 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만족도가 최고인 그런 정책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현금성 그 캐시백을 10% 이상 주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물론 효과는 있지만은 이런 정책이 과연 최우선 정책이어야만 했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서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덕구가 먼저 시작을 했죠. 당시 대덕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소비를 대덕구로 끌어들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 일부와 유성구 일부를 끌어들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냈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안 하면 지자체가 이제 욕을 먹게 되는 다른 지역은 국비 받아다니고 하는데 니네 뭐 하냐 이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지금 사업인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효율성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는 오히려 지역화폐의 팽창이 원래 취지를 훼손시켰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지역화폐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큰 폭으로 확장된 것은 민선 7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대전 온통대전의 경우에 민선 7기 정책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1위로 꼽힐 만큼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서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존폐 위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서 이 지역화폐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봉 본부장님 의견부터. 네, 사실 이 문제는 이 그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폐지를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지금의 그 현재의 어떤 경영 상황이라든가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래 그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할 때도 온통대전을 발행을 할 때도 이제 코로나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악재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뭐 상황이 어려웠지만 특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 중소 사업체들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할 때 도입을 해서 발행을 할 때 가장 그 주안점이 뭐냐? 지역 경제 활성화였어요. 네. 예. 그런데 많은 그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정책을 갑자기 뭐 폐지를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폐지를 하겠다. 이거는 어떤 그 접근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좋은 정책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더 좋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뉴스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 발표를 한 것처럼 250억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발행하기 몇 시간도 안 돼서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서울시에서는 또 추가적인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당장 이 그 지역 화폐를 좀 없애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상공인과 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유선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산업 기반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 지역 화폐 위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시즌에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비와 지방과 서로 매칭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대전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행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겠지만 국부의 지원이 없거나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에 발행하게 되면 대전시 지방정부의 재정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화폐가 가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고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70%에 달하는 99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이걸 그냥 갑자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고도화시킬지 좀 시행 방안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것들이 지역화폐에 가지는 특장점이 뭐냐면 전 시민, 전 대상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똑같은 발행액을 주고요. 똑같은 또 그 캐시율을 적용하는데 이걸 좀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합의만 있다면.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섬세하게 해서 지역화폐를 좀 더 발행할 것인지도 고민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지역화폐의 위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애초부터 사실은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출발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내수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좀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추진이 됐던 건데 그 진행됐던 과정들은 사실 성남에서 일단 시작되고 경기도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가 국가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일부가 좀 시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정부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년이었으면 이제 작년에 사실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에 못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못 끝나냐? 선거 앞두고서
현금성 지원하던 사업을 끊는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연장이 됐던 건데요. 소상공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자꾸만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비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소비자들한테 현금성 지원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들을 차등화시켜서 이 문제는 소상공인 그 활성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접근을 또 할 필요가 있고요. 새롭게 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분께서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이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좀 짚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화폐 문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이행에 따른 정책 전환이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 도입됐던 정책이니까 이제는 그런 정책적인 구석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노아봉 본부장님, 7기와 8기 전환에 따른 쟁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정부에서 얼마 전에 경제 운영 방침을 설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에서 좀 탈피를 해서 민간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루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좀 축소를 하면서 가급적 민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정을 하면서 이미 요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현금성 살포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다라는 것은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운영 방침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역 화폐는 본래 어떤 우리 경제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시행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민선 7기의 7기와 8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보다 부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이걸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 의견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효과성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정권이 7기에서 8기로 이행되면서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효과성은 분명히 있었다. 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의 어떤 사용 원칙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이제 퍼주기다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현금성 지원을 받으니까 잘했다고 하고들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좀 생각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저희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인데요. 한 달에 20만 원을 세금에서 현금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게 과연 지자체나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만족도가 높다고 가는 것들이 공공인 행정에서 이거 해야 되는 일이냐. 어떤 원칙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이게 최고의 우선 원칙이다 하면 갈 수 있는 거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런 논의들이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 그런 게 없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애초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출발했던 사업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이 시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그 평가 속에서 뭐 이것을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보완해서 가는 것들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목표했던 기간도 끝났고 더군다나 이 지역화폐 사용액이 뭐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지역화폐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자, 대전시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께서도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10%의 이 할인권을 주는 현금 살표는 재정 중독 사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지역화폐 문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서서도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정유선 연구위원님께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가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제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것이 또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지역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과 비교해서 유통의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는 그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권, 한국은행권과는 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뭐 화폐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교환의 수단, 또 가치 저장의 수단 외에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두고 보면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걸 새로 화폐를 마련해야 되고요. 유통 시스템도 새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캐시백을 또 지급해야 이게 펌핑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권과는 좀 비용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역화폐가 발행하게 된 본인의 목적이 뭐냐면 지역 내 소득이 여기에 유출되는 걸 좀 차단하고 지역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면 그 목적의 가치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역화폐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대형 할인점 예를 들면 대형 할인점은 지역화폐가 안 되고 소상공인이 하는 자영업자가 하는 슈퍼마켓은 되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이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대형 할인점에서 사면 이 매출은 본점이 있는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의 소득으로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즉 지역에서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반면에 대형 할인점이 아닌 소상공인한테 쓰게 되면 지역 주민의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는 이 주민의 또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 소득 증가가 다시 소비 증가로 이루어져서 이게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권과 지역화폐는 이런 점에서 크게 차별화가 됩니다. 즉 지역화폐가 제일 처음에 유럽에서 도입됐을 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지역 내의 고용과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즉 지역의 소득이 여기 유출되지 않게 되면 그만큼 크기만큼 소비, 소득, 고용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온통대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어서 순수하게 자영업자의 소비 매출이 늘어났다는 또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온통대전이 지역 경제에 준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좀 저버리기에는 이 효과가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선순환적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광진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저는 타당하다.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금이 바로 역내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일단 막을 수 있었고 한 번 정도 내부에서 더 순환을 한 다음에 좀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사실이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 거냐,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새로운 또 쟁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효과라면 뭐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장님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광진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아봉 본부장님. 저 방금 그 정윤선 박사님하고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수치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그 대정세종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온통 대전을 사용하면서 그 증가된 순소비 증가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하고 그다음에 그 취업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봤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3,170억 정도 나왔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780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는 거의 뭐 3,9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효과의 크기를 보면 대전 지역 내에서 유발한 효과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이거 보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 그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69%예요. 그다음에 특히 그 취업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83%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매출 증가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온통 대전을 사용에 따른 이런 매출 증가분을 보면 이 소상공인 분야를 보면은 전체 그 결제액 중에서 약 4,68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비율로 따지면 21.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온통 대전 그 결제액 중에서 그 소상공인 그 사업체를 흘러간 이러한 매출 부분이 21.9%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큰 것이죠. 이게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생각했을 때 상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노아봉 본부장님께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의 증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광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계의 한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 매출은 줄었다. 그런데 통계상의 내 매출은 늘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온통 대전 때문이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700원, 800원짜리 뭐를 사면은 현찰을 줬는데 이제는 1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온통 대전을 내놓더라. 사실 저 통계가 맞고 저 통계대로 매출이 증대했다면요, 지수 소상공인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업이 불경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출이 늘었는데 논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자적 양심, 전문가적 양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연구자가 뭐를 연구해서 발표할 때는 자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시에, 상위 부서인 시에 방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소상공인 매출이 일부 늘은 거는 또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온통대전 때문에 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돼요. 폐업을 하는 수순들을 많이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온통대전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들이 폐업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온통대전의 효과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보다는 소비의 패턴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자체가 줄은 거죠. 매출 자체가 줄은 거죠. 거기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회피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배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이게 여기 부동산을 개발하는 게 이 마트를 운영해서 수십 년 동안 벌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폐업들을 가는 건데, 이거를 마치 온통대전의 효과처럼 모든 것들이 온통대전의 효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한 그런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효과를 지역화폐의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지역 경제 전반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자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만 원, 50만 원을 썼는데 거기 플러스 5만 원이 생기니까 실질적인 지출 비용은 55만 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 전반의 측면, 공급자 측면, 소비자 측면을 아울러서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의견 듣고 갈까요? 정윤선 위원님. 네, 지역화폐의 효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두 분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자료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금년 4월에 발표한 그 온통 대전의 경제 효과 결과를 두 분이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저기 실장님 의견과 같이 그 연구원에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실상 나오기도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이 연구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면밀히 보면은 이 온통대전을 발행을 대전시가 하지만 이 카드를 운영하는 곳은 하나카드입니다. 즉 하나카드 하나만을 통해서 온통대전이 누가 어디서 썼는지가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됩니다. 빅데이터로. 그래서 연구원은 이 빅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또 온통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순수익이 증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통대전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매출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매출 분석 방법은 DID 이중 차분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이죠. 내가 이제 온통대전이 있어서 소상공인들 쓴 게 100이라면 원래 없었어도 쓸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차이를 구해서 나타낸 결과가 온통대전이 이제 발행된 기간 한 6개월 동안을 대상으로 했는데 5,900억 발행액 중에서 순수하게 온통대전으로 인해서 늘어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그러니까 없었으면 이 매출이 없었을 텐데 온통대전이 발행되어서 순수하게 지역 소상공인한테 늘어난 매출액이 1,718억이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발행 금액이 29%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대전시는 온통대전의 캐시율 지급률을 15% 또는 2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이라는 돈을 써서 화폐 늘어난 매출 늘어난 효과는 29%이고요. 또 대전은 10% 더 올려서 15%, 20%를 썼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과는 더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요것은 1차적인 효과고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화폐를 더 소비할 수 있고 또 지역 내 소비가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지역 화폐의 선순환 효과가 일부 입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존폐 논란이기보다는 개선의 쪽에 훨씬 더 의견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세 분께요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씩 한번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노아봉 본부장님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그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의 문제를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면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게 어떠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 캐시백 비율을 요율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뭐 업종별로 차등을 둬서 뭐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캐시백이 적립이 되면 그 사용 기한을 좀 단축을 해서 빨리 사용하게끔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캐시백 그 요율을 누적된 금액을 빨리 유통을 하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또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10%, 15% 그 적용하던 요율을 오늘 발표한 거 보면 7%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예산의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그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효과는,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캐시백 요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 표에 보니까 운통대전도 애초에 20% 캐시백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5%, 10%, 5%까지 내려갔는데요. 어느 정도 요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캐시백 비율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혜택을 받는 이제 시민의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뭐 이런 그 측면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캐시백의 최소 그 수준, 얼마를 적용을 해야 시민들이 소비를 할까?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5%부터 보통 이제 15% 사이에서 많이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민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아무튼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광진 위원장님,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 화폐 개선 과제가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발행에 있어서 발행을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발행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부 발행을 하고 있지만은 정책적 발행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전시나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그 상품권을 이 안에서 사용하면서 또 뭐 캐시백도 도움도 받고, 이런 형태로 가고, 일반인들은 뭐 자발적 참여를 좀 하는데 캐시백을 우선하는 거이고, 캐시백은 뭐 이후에 좀 결정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캐시백을 좀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제를 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캐시백부터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캐시백으로 쌓아둘 거냐, 내가 바로 사용할 거냐에 있어서, 바로 사용하겠다면은 내가 설정을 하면은 바로 그 캐시백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회 사용 한도액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 지금 주장들 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병원 같은 데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50만 원까지 뭐라 하겠냐 하지만은 이 내 식구 걸 가져가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도액을 좀 줄여서 정말 필요한 그 소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윤선 연구위원께서는요,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선 과제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는 코로나19와 함께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 상품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일상화되었다는데 지역화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전 대다수의 국민이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화폐인데 이게 코로나19하고 이제 물려서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합동으로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역화폐가 좀 더 고도화돼야 된다.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마일리지를 주거든요. 또 그게 특정 가맹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혜택도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신용카드사마다 경쟁이 심합니다. 또 어떤 마일리지를 누구한테 주느냐 또는 어떤 캐시백 요율을 주냐에 따라서 신용카드의 시장의 판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용카드의 캐시백이나 지역화폐 가진 캐시백이나 같은 개념으로 소비자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화폐를 보면 중점적으로 쓰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 식당이나 음식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이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또 지역도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화폐의 고유 기능이 이제 지역 내 경기 선순환이라면 상권이 덜 발달된 지역의 캐시백 요율을 높여주고 상권이 발달된 지역을 좀 낮춰주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업종이 있으면 거기 좀 높여주고 낮춰주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신용카드 시장의 사례를 보면은 경제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경제 주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사용하고 인지하고 있는 이런 결제 수단을 지방 정부가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심을 더 상권을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도심의 캐시백을 좀 높여주고 상권이 발달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둔산동이나 뭐 유성구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를 낮춰주게 되면 소비자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좋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내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상식이고요. 옛날에 혹시 아십니까? 국산품 애용운동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얘기인데요. 사실상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국산품 애용운동으로 인해서 내수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가 수출도 할 수 있었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차원에서 내수고 지역 차원에서도 내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같은 물건을 소비를 한다면 옛날에 국산품 애용하듯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디가 더 도움이 될까?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상식이 돌아다닌다면 굳이 대전시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경제 선순환 구조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대전시가 캐시백 요율도 좀 조율해보고 또 이렇게 지역사랑 운동도 한번 벌려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화폐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 소비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선순환 구조의 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세 분께 짧게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지역화폐 문제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광역 단체 간, 도농 간의 어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는 이광진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온통대전 하에서는 이게 거꾸로 됐죠. 1인당 50만 원, 최소 50만 원 이상의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은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발행을 중심으로 가서 실제로 도움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인천의 초창기에 이 사업 관련 인천의 초창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이용했던. 그래서 이제 한도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도가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소진이 됐어요,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10% 줬는데 우리가 구비로 10% 할게.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에서는 우린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우리는 5% 할게. 이 지역에서 이것으로 인한 또 갈등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소득을 지역에 묶어놓음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지역 간의 소비가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당장 대전과 금산과 같이 군단위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갑봉? 저는 이게 그 지역 간,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사실 이게 지역 화폐, 대전 지역만 보더라도 지역 화폐 사용처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집중되어 있다. 한 70%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게 소득의 어떤 지역의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로 저는 보지 않고, 다만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얼마만큼 좀 편리하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화폐를 초기에 발행할 때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에서는 그냥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1일 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지역 가맹점에서만 이제 사용하게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지역 가맹점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을 보면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하신 대로 신도심하고 원도심 이렇게 보면은 신도심 지역에서는 좀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업시설이 많거든요.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동구라든가 대덕구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용 판매액이 적은 거죠. 그걸 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에 서구와 유성구가 고소득층이 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있는 자만의 이게 지역 화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불균형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윤선 연구위원님, 아까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녹색 경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전통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좋은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특화된 여러 가지 지역화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국비 의존율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특화된 이 지역화폐 정책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가성비라고 하죠. 이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또 정책을 만드는 연구원들의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연구의 바탕으로 또 집행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백이 어떤 데서 많이 쓰이고 어떤 데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집행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든 소득 계층이든 업종이든 나는 어느 지역의 어느 업종을 보호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 천명에 대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인구, 소비, 투자, 생산이 다 집중되고 있고요. 지역은 젊은이들이 떠나서 과소화되고 있고 또 소멸적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가까이 봐도 대전 인구만 해도 150만 해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거점 대학인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까지 거점 대학인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입학생 경쟁률이 떨어지고 또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 또 옆에 있는 한밭대와 합쳐야 되는 상황, 이것들이 다 뭐냐면 지역이 과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970년대, 80년대 국산품 장려 운동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지역 주민이 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더 내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더 키우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소득의 역유출로 인한 수도권 집중은 점차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좀 차단하는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지역화폐 문제는 결국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정부가 함께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협력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 MBC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